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장관들은 한 달에 한 번 직접 브리핑을 통해 소관부처의 업무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빵의 종주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 한국산 제과 브랜드가 속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까지 짓고 있다는 K-베이커리의 성공 비결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병사들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이다. 잡히면 김정은을 위해 자폭하라는 지시까지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을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TV 대표,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상목 대행이 13일 세 번째 신년 업무 보고, 이 이름을 최 대행이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바꿨는데요.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석 장관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정책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연초면은 각 부처가 대통령께 어떻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사정으로 최상목 권한 대행께서 그와 같은 업무 보고를 받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토부, 과기부,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신년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설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일 정도 연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설 명절 물가 안정과 관련해가지고 할 것은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각 부처 장관한테 그 해당 부서에서의 중요한 업무, 월 1회 핵심 과정에 대해서 언론에 브리핑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국민한테 소상하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성과를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것도 해라고 하니까, 결국 알맹이도 열심히 하고 또 국민들한테 알릴 거는 알리고 하는 활동을 열심히 해 가기를 지금 하면서, 특별히 지금 1월 달에 있을 명절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성수품의 수급 안정,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 같습니다. 네. 공보관이나 국장들 시키지 말고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은 직접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라.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 연휴의 시작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처죠. 농축식품부가 설 성수품 관련 정책들을 이 자리에서 대거 보고했죠. 예. 지난해 추석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급 확대, 그다음에 할인 지원, 이 투 트랙으로 이번에도 설 관련된 대책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배추나 무 같은 이런 명절 성수품들은 늘 명절 시기가 다가오면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비해서 평상시보다 1.6배, 그러니까 60% 이상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역대 최대 규모죠. 6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설 성수품 할인 지원 행사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배추랑 무가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하루에 200톤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추랑 무는 수입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을 할 때 할당 관세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가 27%, 무가 30%대 이 할당 관세를 일시적으로 제로로, 그러니까 좀 관세 자체를 없애서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이 수입 무나 배추들이 갈 때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둘 다 4월 말까지 충분히 시한을 늘려서 적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상반기 1, 4분기에는 이 물가 안정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죠. 농축식품부는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농지제도 30년 만에 바뀌네요. 예, 그러니까 농지제도가 30년 만에 바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농지라는 거는 일테면 농지라는 이 땅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도 농민으로 하나고, 그다음에 농사만 질 수 있게 이렇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용도가. 근데 이걸 다 풀어서요. 농지 외에, 그러니까 농산물 이 생산 외에 어떤 주말 농장이라든가 어떤 영농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영역도 규제를 좀 풀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이 농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농림부가 또 보고한 내용 중에 좀 주목되는 게 쌀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일단 지금은 여전히 쌀 공급 과잉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일단 재배 면적을 줄이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 쌀을 또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 단지를 전국의 각 시도별로 한 개씩 시범 운영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체류형 복합 단지도 좀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농지를 활용을 극대화하는 거에 이번 보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워케이션이라고. 네.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이제 농막도 좀 활용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수록 이제 농촌에 사람도 줄고요. 더 고령화되고 하니까 이 땅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요즘은 우리나라 뭐 삼면이 바다잖아요. 어부 또 어촌분들도 경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안에 6월 안에 올해 쓸 할인 예산을 아주 대부분 투입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올해의 해수부의 모토가 민생의 온기를, 경제의 활력을 그렇게 하는 해수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히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그 상반기 중에 할인 행사를 하는데 그중에 한 8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어촌과 농촌에 지원을 함과 동시에 특히 그런 부분은 할인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반 서민들의 이 그 가게의 주머니를 좀 두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다가오는 2045년까지 세계 최대 항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산 진해 신항 조성 사업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부산과 우리 남해안이 어떻게 보면 물류의 핵심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부들의 또 생활 터전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다에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낡은 어구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이라고 해서 떠다니는 거. 그래서 불법 어구는 즉시 철거하고 그리고 잃어버리고 유실된 그런 것은 이미 신고를 해서 얼른 그 부분을 치워서 깨끗한 바다 거기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어획 자문들이 오게 해서 어업을 활성화하는 밑바탕을 까는 그런 작업에도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하니까 올 상반기 해수부의 역량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요새 낚싯배 사고 자꾸 나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배도 다 구명조끼 의무적으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인데요. 재해보험에 다 들어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다의 위험이라는 게 참 엄청난 건 아니겠습니까? 망망대해에 한 사람의 그 사람이란 것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모든 어선원에 대해서 재보상보험을 가입해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을 들고 소형 어선에 대해서 구명조끼 반드시 의무화해서 작은 배에 있는수록 어떻게 보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해가지고 어떤 좋은 구명법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한다고 하니까 농민들 좀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진국에서는요, 배 타면 교육을 1시간가량 시켜요. 이거 지루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교육인데 우리나라 이런 거 빨리 해야죠. 자, 물가와 함께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역시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민 주거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공공주택 25만 2천 호 등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고령자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구조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공공주택 25만 2천 호 공급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죠? 예, 사실은 과거 어떤 정부든 항상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공공주택의 보급량은 실제 공약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민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 25만 2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공공주택 대규모 공급이 꼭 실현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여간 이 건축비가 급등하면서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의 아파트 공급이 되게 좀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도 줄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계획도 이런 것도 줄다 보니까 이게 결국 나중에 공급 축소, 그다음에 이제 집값 상승 이렇게 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공급량이 부족해진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건 상당히 좀 적합한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 실수요 중심으로 이 청약제도도 좀 대폭 개선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청년들이 특히 이제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이 청년들의 이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요. 최저 2%대 이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이 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청년주택 드림 대출인데요. 올 상반기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꽤 평수도 좀 크게 합리적이에요.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국토부는 이 집 문제뿐 아니라 교통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말부터 전국에 동시에 많이 그 철도망이 개통을 했죠. 국토부가 이런 철도망을 바탕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전국 어디나 2시간이면 갈 수 있도록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 계획도 나왔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전국이 2시간, 그러니까 철도로 2시간 내에 사용권이 된다는 얘기는 고속철도 기반으로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경부선, 호남선 이게 크게 보면 종으로 이제 대형 고속철 라인 2개가 좀 만들어진데 이거를 이제 종도 있지만 횡으로 좀 가겠다. 예를 들어서 네. 경북에서 경남으로 가는 이 횡 라인을 좀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올해부터 착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드론 택배 작년에 이게 나와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에 계신 분들, 이 드론 택배를 이용하신 분들은 정말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섬에서 짜장면 시켜 먹는 거예요. 피자도 네. 시켜 먹고 실제로 이제 그분 인터뷰도 좀 저희가 작년에 여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드론 택배를 전국에 작년까지 50군데 이렇게 활용이 됐었는데 이거를 올해 85곳으로 근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또 교통 관련해서 히트쳤던 상품이 K패스입니다. 네. 이게 환급을 나중에 해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들, 그러니까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의 가족은 50%까지 환급 비율을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정책하고 연계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20%인데 그보다 훨씬 더 환급 비율을 늘리기로 했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이것도 역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저거 당연히 해야 될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과기부가 또 이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목표. CES 2025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화두가 AI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역시 우리 과기부도 그와 관련된 정책을 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3대 강국을 비전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놨는데요. 아시다시피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바둑기사를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압도적으로 이긴 이후에 이것이 아주 우리 일반 상생활에 AI가 다가오더니만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까운 내 휴대폰에도 다 들어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AI가 이른바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서 대한민국이 나갈 바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과기부가 AI 목표를 삼았는데요. 특히 지금 범용 인공지능, 실질적으로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AGI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게 1조 원. 그리고 또 더불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민관 합정으로 2조 원. 금액이 뭐 1, 2천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국가의 어떤 그 역량이 집중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올해 3월 달 내로 이게 국가 R&D 기술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처별
이 민관 합동 어떤 연구 어떤 그 합의체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고 하니까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AI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나갈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과기부에서 해 나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적의 통신요금제를 고지하고 알뜰폰의 경쟁력. 이제 이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해서 통신비를 줄여주겠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 이것도 보고가 됐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지요. 자, 파리바게뜨, 뚫레주르. 다 불어예요, 이게. 뭐 어느 나라 말인지. 그래서 이게 모르는 분들, 프랑스 브랜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다 프랑스 브랜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거 순국산 빵 브랜드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로 뻗어나갑니다. 해외에 둔 지점 엄청나네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파리바게뜨만 전 세계 630개, 뚫레주르가 560개니까 합치면 1,200개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한류 바람을 좀 등에 업고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화면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SPC가 좀 선두주자입니다. SPC가 먼저 이 파리바게뜨 브랜드로 심지어 파리에도 파리바게뜨 브랜드가 들어설 정도로 파리로 간 파리바게뜨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요. 북미, 유럽, 아시아 큰 대륙은 좀 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뚫레주르도 좀 후발주자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북미,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쪽 이렇게 해서 좀 560개 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향후 2030년까지 12,000개 전 세계 매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기염을 좀 토하고 있고요. 뚫레주르도 2030년까지 매장을 1,000개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좀 목표를 내놓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에만 1,000개를 내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시 상당히 좀 뭔가 이것도 역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K빵 또 이게 또 하나의 신조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도 됩니다. 자, 이런 브랜드들 아예 외국 현지에 이 공장도 좀 짓고 있고 또 지을 방침이죠. 예, 사실은 이게 반도체, 뭐 2차 전지, 태양광 등등등 미국이 지금 이걸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빵도 역시 이제 여기서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이나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PC 그룹이 이것도 역시 좀 선두주자입니다. 미국의 좀 텍사스주에 2,300억을 들여서 무려 45,000평 규모의 좀 제빵 공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빵 공장이 그렇게 커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공장을 짓나? 뭐 땅덩어리가 넓다고 그래도 너무 크게 짓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북미에다 이렇게 공장을 지어서 이게 나중에 남미까지 가맹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전초기지 역할을 이 미국 텍사스 공장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이미 말레이시아에는 그 빵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랄 이제 빵. 그렇죠. 할랄 빵. 예, 이것도 약간 스페셜하게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거죠. 결국은 북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남미 아시아 쪽 이렇게 하는 것도 보면은 현지화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뚫레주르도 마찬가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의 공장을 지금 조지아주에 짓고 있고요.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 이미 빵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좀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데 특히 뚫레주르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프리미엄 빵이다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파리바게뜨는 바게뜨의 종주국. 그러니까 영국이 축구의 종주국인데 프랑스가 바게뜨의 종주국이에요. 거기에도 여럿 나갔습니다. 아까 파리바게뜨가 파리로 갔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모습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더니 우와 로고가 저렇게 있어요. 좀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런 로고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Everything is homemade, you know. You have hot sandwiches just here, ciabatta. 약간 초록색이라서 왜 초록색? 비건 메뉴라고. En coréen. Toujours nous proposer le baguette tradition et normal. Le pain chocolat, okuyama. Ça, c'est un gâteau typique français. C'est des beurres.
프랑스에는 바게트 올림픽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전 세계 바게트빵 요리사 셰프들 모여서 올림픽 같은 대회도 열죠. 파리 남자들, 파리 사람들, 파리지앵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어메이징이라는 표현 나왔었는데 평가가 어떻습니까? 따봉. 아, 그거는 또 정말 좋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쉽게 말하면 정말 맛있다 이런 네. 것인데 제 선배 중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바게트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이라고 합니다. 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식사 시간대가 되면은 골목마다 바게트 굽는 향기가 정말 난다고 하는데 네. 그런 빵의 나라, 바게트의 나라에 대한민국 바게트가 나가서 정말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렇네요. 우리가 뭐 혹자는 곰보빵이다라고 하는 소보르빵. 소보르빵에 대한 어떤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소보르에 대해서는 이게 맛과 식감이 굉장히 좋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프랑스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는 파티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맛의 본고장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또 미국, 뉴욕이 또 맛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미국 아마 로크펠러 센터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아는 곳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고 거기 앞에 이제 그 스케이트 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장소인데 거기에 지난 2024년 크리스마스 점등식에 파리 바게트 케이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네요. 그런데 결국 그 뉴요커들한테 한 점씩 딱 했더니만 이 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고 몇 개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빵이란 말이요. 사실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어도 아니고 포르투갈어입니다. 즈봉이 이 몽골 말이라고 하듯이요. 자, 우리의 빵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죠? 의외로 꽤 됩니다. 140년 전이니까 1885년. 이때 이제 당시 선교사들이 많이 두를 때잖아요. 연세대를 설립한 이제 그 선교사들로 잘 알려진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두 선교사분들이 입국했을 때 이분들이 빵을 구웠다. 그게 이제 좀 기록에 남아 있어서 그게 국내 한국 최초의 빵이다 이렇게 좀 역사에 남아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1902년에 개관한 정동 구락부라고 하는 서영식 호텔 여기서 빵을 구웠는데 당시에 빵 이름이 면포라고 불렸다고 그러네요. 또 카스테라도 있었는데 그때 이게 이제 눈처럼 희다 그래가지고 설고라는 이런 지금 굉장히 낯선 표현이긴 합니다. 미스터 선샤인에도 이 배경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서도 좀 네.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빵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대중화,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일제 때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일본의 양과점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빵이 먼저 발달이 됐지 않습니까? 양과점들이 국내 대거 들어와서 이제 지금도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단팥빵, 뭐 소부루, 뭐 크림빵 이런 빵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인기가 좀 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일본 이 제과상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장비들을 이제 인수한 한국인들이 이른바 적산 장비죠. 그것도 네. 적산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의 한국산 어떤 한국식의 그런 제과 제빵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적산 시설을 이용해서 커나간 대표적인 빵집이 전북 군산을 상징하는 빵집 이성당입니다. 그렇죠? 가보셨어요? 저는 뭐 가까운데 고향에서 고향이 가까워서 곳이니까. 자주 갔습니다. 저는 네. 여기를 2번을 가봤는데 한 번은 그래서 한 번 먹었고 단팥빵이랑 그 유명한 빵을 먹고 한 번은 아예 기다리다가 1시간 기다리다가 그냥 온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뭐 정말 유명한 빵이고요. 이게 이 이성당이 1945년 말씀드린 해방 직후에 이제 그 남겨놓은 그 장비들을 인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초의 빵집이 된 곳이고요. 현재 전국에 9개의 매장이 지금 저게 초창기 있고. 모습이에요. 이성당 베이커리. 그러네요. 네. 예, 여기 대표 메뉴는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팥빵 그리고 야채빵. 야채빵이 대표입니다. 예, 네. 주말마다요 10,000개 이상 팔린다고 그랬어요. 저거 대단한 거예요. 빵을 10,000개씩 토요일, 일요일 날 팝니다. 예, 주말에만. 네. 예. 군산 갔다 오면 꼭 저거 선물하죠. 빵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학교 급식빵 많이 드셨죠?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였죠. 저희 형님이 학교 갔다가 급식 받은 빵을 먹지 않고 비닐봉지에 든 거를 가져왔을 때 우리 진영이 준다고 갖고 왔군요. 굉장히 맛있었던 네. 기억이 나고요. 저도 초등학교 가서는 급식소에서 직접 구워서 만든 빵과 이 따뜻하게 이제 컵에 따라주는 우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미국으로부터의 이 원조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분식을 장려하면서 이 국가적으로 그런 그 운동을 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양산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보름달, 네, 보름달 카스테라 빵. 같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삼립이죠, 팥빵 삼립. 뭐 이런 샤니. 것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이어왔고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각각 그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빵들이 있지만 실제 슈퍼마켓에 가면 그때 유행했던 빵들이 아직까지도 예. 팔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슈퍼마켓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흑백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다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때 빵 많이 먹었습니다. 1960년대에 분식 장려 운동 하던 모습 잠시 보시죠. 밀가루와 보리로 빵을 만들어 간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먹이면 많은 영양을 보충할 수가 있어 신체 발육에 좋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분식 장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 전국에 맛있는 빵집 찾아다닌다는 이른바 빵지 순례까지 유행하고 있지요. 외국인들도 아주 여기 많이 참여한다고요? 그게 아마 유튜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잠깐 그 파리바게트 나올 때 파리바게트 TV 해가지고 화면 잠깐 나왔던 거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개인들이 빵집에 다니면서 그 빵집의 빵도 보여주고 평가도 이런 것들을 올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저 빵 맛있겠다 싶어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 뭐 다른 음식도 드시겠지만 한국 이런 빵집들을 지방을 따라다니면서 찾아보시는 그런 외국인도 좀 꽤 많다고 하는데요. 비시카드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이 빵집 순례를 다니는 외국인들의 결제 건수가 2배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역시 진짜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빵집, 바게트 빵집 돌아다니면서 돈을 2배 이상 썼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에게는 붕어빵, 호빵, 이게 또 전통빵들 아니겠어요? 자, 그 수출액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달러로 했을 때에 4억 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에 5,871억 원이나 된다고 작년에? 하니까 작년에 엄청난 것이고 2023년 대비 8.3%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문화가 이른바 K컬처 중에 K빵 내지는 K-베이커리에 대한 수출도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의 상당수는 과자, 파이, 케이크가 주를 이루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붕어빵, 호빵, 아마 붕세권이라고 들어보셨죠? 할메니얼 돌풍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머니와 그 밀레니엄이 이렇게 같이 결합했는 단어인 것인데 한국 정말에서 스트리트 푸드로 먹고 있던 것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하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빵은 물론 밀가루가 대부분이죠, 원료가. 그렇지만 남아도는 쌀 소비에도 이 한 몫을 이 빵이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루쌀 덕분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좀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어떤 상품이 만들어지는 건데 바로 말씀하신 가루쌀이 대표적인 이 어떤 새로운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쌀가루, 그러니까 쌀로 빵을 만드는 수요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쌀가루만 가지고 이 쌀가루 자체가 이제 하나의 좀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2016년까지 이 가루쌀을 만들어내는 전문 이 쌀 생산 단지를 4.2헥타르나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을 정도인데요. 정부가 작년부터 이제 기업들과 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농심, 삼양식품, 하림산업 등 라면 업체들이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SPC, 삼립, 혜태제과, 풀몬, 과자 또는 이제 이 빵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이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이 가루쌀로 만든 이 빵 관련된 이 빵 반죽을 보통 생지라고 하는데 이 빵지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순례 행사도 좀 개최를 하고 어쨌든 이쪽 사업을 이 쌀가루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 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보면 식감이 좀 거친 듯한데 이게 또 매력적이고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가 잘 돼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밀가루빵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빵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드실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가루빵은 못 먹는데 쌀빵은 먹을 만하다. 중장년층에 특히 많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의 입에서 충격적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입니다. 잡히면 김정은을 외치며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자, 북한에 가고 싶지 않아요.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습니다. 등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여기 지휘관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네,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일주일 정도 이제 남았는데 채 그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어요. 트럼프 취임식에 뭘 좀 보여주겠다는 건지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9시 40분 정도에 긴급 문자가 와가지고 봤더니만 이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몇 발 발사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후에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합참 같은 경우에는 한 250km 정도 되는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에 대해서 최상목 군한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가오는 1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데 미국 대통령 어떤 취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봐줘라는 취지에서 긴장도 고조함과 함께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도된 도발이다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꼭 그걸 미사일을 쏴서 하려고 하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집단입니다. 턱과 다리를 다친 20살, 26살 북한군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는 생생한 모습이 드론에 찍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이 다쳐서 같이 못 갈 것 같으면 북한군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벌한다고 합니다. 증거를 안 남기겠다는 얘기죠. 그나마 우크라이나군이나 되니까 저렇게 들것에 실어서 옮긴 겁니다. 자, 북한군을 생포하면 훈장과 특별 휴가를 주겠다는 특별 지시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내려져서 상당히 저런 게 생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체포했을 때에 그와 같은 전쟁에 있어서의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리를 해서라도 어쨌든 생포하라라는 지시를 두고 또 실질적으로 생포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떤 보상을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생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참전 자체를 비밀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국제적인 비난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처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생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을 생포했다고 했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는 그렇죠.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1999년생, 2005년생 꽃다운 어떤 20대 초반의 그 청년 2명 그 북한군을 생포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문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와 북한 지금도 파병 사실 자체를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생포는 살아있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 침공과 자체로 러시아가 좀 전 세계로 사실상 이렇게 좀 약간 차단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까지 여기에 끌어들였다. 그것도 북한이다. 그러면 뭐 그 비난의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제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공식적인 인정을 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도 이번 북한군 생포와 관련돼서 논평을 내놓은 게 북한군의 생포가 바로 이 두 나라가 전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북한 참전의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 여론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이미 작년 말에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 쪽에서도 이 북한의 파병은 중대한 확전이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난을 하고 있고 저는 되게 눈에 띄는 게 중국의 태도거든요. 거리를 좀 두고 있죠? 예, 이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좀 북한과 이 중국 간의 관계가 좀 약간 냉기류가 흐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 참전을 중국과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속된 말로 좀 삐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인정도 또 부인도 안 하면서 SND로 가는 거죠. 그저 전쟁이 잘 풀리기를 네. 바라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은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한 포로 수용 시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육성 인터뷰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네, 26살 턱을 다친 저격병입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제 고갯짓과 그걸로 대화하고 있죠. 일단 이 친구는 나이가 좀 있는 탓인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병사의 가족들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를 공산이 크죠? 그렇습니다. 아까 물었을 때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딘지 알아 했을 때 고개를 가려주었습니다. 네. 모른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파병 사실 자체를 비밀 사항으로 하고 사실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 TV 같은 경우에 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 자체를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소문으로 상당 부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암암리에. 그렇죠. 다만 내 아들이 러시아로 갔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파병 자체를 유언비어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일축을 하면서 검열, 검색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쪽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거 국제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면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한 외교관들이에요. 자, 북한 당국은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가족을 별도로 격리해서 관리하고 있다죠? 아예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다고 그럽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소문이 나서 북한 주민들이 알았을 때 도움될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내부 동요도 막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인질인 셈이죠. 너네들 거기 가서 만약에 탈영하거나 저쪽으로 넘어가면 너네 가족들 위험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인질로 좀 삼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로 갔다라는 얘기는 이미 유포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병 가족들은 뭐 너무 울어서 얼굴이 상했다는 말까지 여기까지 전해질 정도니까 이미 북한에도 웬만한 데는 다 알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 국정원이 어제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자세히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파병군 가족 대우 상황이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함구함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북한 주민들이 일하고 같은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이 다 뉴스를 못 막는 거예요. 그렇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국정원 보도에 보고에 따르면은 파병군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을 노예병 어떻게 보면 대포밥. 대포의 밥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대포의 밥이 되는 거죠. 개활지에 나가니까 사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드론 밥이 아닌가.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드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나 안타깝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는 것 대포나 같은데요. 맞는 줄 알지 드론을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쫓아와서 머리 위에서 터뜨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천인공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언론 통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으니까 일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파종 가족들한테 식량이나 어떻게 보면 생필품 같은 보상도 일부 제공해서 미무작전을 한다라는 그런 정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국정원은 또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에게 서약서에 지장을 찍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서약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이 러시아에 참전했다. 이거를 이제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좀 하고 강요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사증이라는 걸 좀 추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뭐 한 300명 정도 사망한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한 군인들한테는 이 전사증을 이제 수여를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평안남도 개천시 같은 경우는 유족 10명을 불러서 이렇게 전사증을 전달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이 전사증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도 절대 당신의 자식이 전사했다라는 거를 주변에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서류에 지장까지 찍도록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유포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애를 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그런다고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한편 다리를 다친 20살짜리 북한 소총수 정말 앳되던데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휘관들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길래.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네, 참 얼마나 순진한 저런 병사입니까? 하지만 이 병사 귀순하겠다는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겠죠,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한 듯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남으라고 하면 남고 보낸다고 하면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 그 상황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 헌법 3조에 보면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다라고 할 경우에는 한국으로 호송했던 것도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젤렌스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포로된 자국민과 이 그 북한 포로를 맞교환하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보니까 김정은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요. 말씀처럼 대한민국은 자국민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20살짜리 병사의 희망이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북한군들로부터 의견이 아주 분분했던 위장 신분증이 확인이 됐죠? 예, 이게 그 투바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중에 하나인데 이 몽골계 주민들이 80% 이상 돼서 사실은 몽골 분들하고 우리하고 보면은 얼굴이 좀 비슷하죠, 용모가. 그러니까 몽골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출신들의 신분증으로 위조를 한 게 아니냐, 위장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법한데요. 이번에 그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이 1998년생 신분증인데 앞서 좀 얘기 나왔습니다. 저 병사죠. 한국에 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예상이 되는 그 북한군이 200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살이나 이제 나이를 속여서 이제 위장을 한 셈이 좀 되는 거고요. 생포된 이 북한군은 작년에 러시아군 동반훈련 때 신분증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또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생포된 이 북한군들이 소속을 밝히고 확인이 됐다. 어디 소속이죠? 정찰총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대남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그 군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정찰총국 소속 2,500명이
파견될 때 함께 동반 파견된 군사로 지금 밝혀졌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그 신문하는 과정에서 밝힌 바로는 파병군에 대한 급여 약속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 돈 준다는 소리는 그렇죠. 없군요. 돈 준다는 소리는 없고 영웅 대우만 한다고 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이 그 김정은이 수십억 불을 지금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핏값으로 받은 것을 지금 도대체 어디 쓰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끝으로요. 국정원이 파병된 북한군에게서 자폭 명령을 받았다는 이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다고 해요. 이게 그 전사자, 북한군 전사자가 소재된 메모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게 보면 자폭, 자결 이런 어떤 지시 내용들이 그 메모에 좀 담겨 있었고요. 실제로 포로 위기에 놓인 북한군이 김정은 장군을 외치면서 수류탄으로 자폭을 시도했다가 사살된 그런 경우도 우크라이나군 증언을 통해서 좀 나왔고요. 하여튼 러시아군들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사고방식과 이 전투법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병사 한 병사는 북한군이 생포하기 직전에 수류탄으로 자살했다, 자결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직접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행태를 보인 군대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유황도 이오지마 전투에서 숫하게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외치면서 수류탄 자결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최진영 TV 대표,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